제가 최근 들어서 진짜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인플레 때하고 디플레 때는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인플레 시대입니다. 인플레. 65년부터 한 85년까지 한 20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디플레는 한 2000년 봐야겠죠. 이 주황색이 연준금리입니다. 연준금리고, 그리고 여기는 다우존스고요. 옛날이다 보니까 다우존스고, 여기는 S&P입니다. 자, 인플레 시대 보시죠.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죠.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빠지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가죠. 금리 내려가니까 주가 올라가죠. 금리 엄청 올라가 있을 때는 주가가 옆으로만 가다가 하락하니까 상승장 시작하죠. 그죠? 인플레 시대는. 그럼 인플레 시대는 뭐다? 금리가 내려야 증시나 경제나 다 좋다. 자, 디플레 시대 어떻습니까? 그 금리 올리면 뭐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통 뭐 금리가 내리면 주가 박살이죠. 그리고 요때 그 유명한 서프라임이죠. 금리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작살이 났죠. 그리고 요때도 금리 내리니까 요때 조금 흔들리죠. 차라리 올라갈 때가 더 다시 반등하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 예? 똑같은 연준 금리인데 요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야 주가가. 왜? 인플레 시대의 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 그 자체예요. 금리 그 자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채권의 매력도 더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주식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실물 경제를 때리기 때문에 다 나빠지죠. 그게 뭐 모기지론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런저런 대출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물 경제에 당연히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근데 디플레 시대 금리는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내린 것보다 수요가 없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수요가 없는 시대가 디플레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수요가 없으니까 디플레이지. 수요가 많은데 왜 이 디플레이가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내려서 부양되는 것보다 금리를 내려야 될 정도로 낮아진 수요가 더 부각이 돼서 증시가 폭락한다. 정반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차트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디플레 시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거, 고점 대비 한 자릿수 정도, 이런 조정 그런 거 말고 쭉쭉 빠지는 거 있잖아요. 지수가 한 반토막 난다든지 쭉쭉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추세적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아주 작살이 나셨구나, 이거 회복되는 데는 꽤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왔잖아요. 2020년 3월 9일 날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그날 금리 인하하니까 장중에 확 뛰었다가 마감할 때 다우가 800포인트 빠지고 마감하면서 쭉쭉쭉 빠져서 우리 코스피는 1450까지 빠진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FOMC도 아니고 긴급회의에서 내렸다는 것은 미국에도 이미 코로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는 경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연준은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한다고 이 바이러스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작살이 났는데, 금융 치료를 하는 바람이 다시 올라왔죠. 그냥 집에 갇혀 있어도 돈만 찔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던 기억이 나는데, 인플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플레 시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급이 수요보다 간당간당 하든지. 공급이 많은데 왜 인플레가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말씀드렸죠? 임금이 올랐는데 34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34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써요, 못 써요? 당연히 못 쓰지. 그러면 이제 경제가 착살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디플레 시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히려 위기였다면, 인플레 시대는 이놈의 인플레 주고도 안 잡히네, 다시금 인상으로 갑시다, 다시금 추세적으로 인상 사이클 시작, 이게 되면 작살이 난다. 이게 정반대인 거죠. 정반대인 거죠. 그럼 보통 낮추면은 그 인하가 끝날 때까지 보통은 600bp에서 작으면 400, 많으면 600까지 4에서 6%를 내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디플레 시대는 수요가 원치 없기 때문에 금리를 확 CPR 할 때 왜 세게 눌러야 되잖아요. 아플까봐 팔팔 누르면 CPR에 의미가 없으니까 금리로 CPR 그 수요를 키워야 되잖아. 그래서 훅훅훅 누른다고 600bp 정도를 그렇게 해야 수요가 살아날까 말까 하니까. 근데 인플레 시대에는 5.25였던 거를 그냥 계속 내리 낮춰가지고 1.5 이렇게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인플레 와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94년 때처럼 쭉 올렸다가 옆으로 가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고 연준 금리도 마찬가지죠. 일단 올리기 시작하면 쭉 갔고 그러다가 무슨 사단이 터지면 중단. 사단이 터져서 이날은 쭉 하면 거의 뭐 바닥까지 갔다가 물가가 올라오면 다시 시작하는 거 끝과 끝까지 갔다 갔다고. 근데 지금은 끝과 끝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금리 더 이상 인상 못 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로 금리까지 계속 낮추는 건 시간 문제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저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 3번 정도 낮추고 근데 괜찮다 싶으면은 동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심지어 한 칸 높일 수도 있고. 왜? 인상의 그 뚜껑을 열어놔야 긴장을 타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내리면 이렇게 내리고 올리면 이렇게 올리고 훅훅 극단적이잖아요. 뭔가 극단적이야.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예.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인플레 시대는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 칸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릴 것 같다는 것만 아니면 주가가 그렇게 박살날 일은 없다. 왜? 말씀드렸죠. 일본 케이스 보여드렸죠. 실질적으로는 별로라고 해도 명목적으로 좋기 때문에 잘 안 무너져. 무너지는 순간은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다시 시작. 요것만 안 나오면은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럼 이제 9월부터 계속 낮추냐? 그것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연준의 금리 패턴도 관성을 버리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재난은 뭐다? 금리 인상 다시 출발인데 파월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인상 안 한다고 해요.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은 더 나빠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크로 상황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못한 상황에서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해볼 만한 시기라고 봐요. 연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산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금리가 좀 높아도 돈이 잘 벌리면 상관이 없어. 그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거나 올리려고 할 때 그 시절을 끌고 가던 산업이 이제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면은 이제는 지금처럼은 못 볼 것 같은데 이자는 높아지니 이거 빨리 청산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2001년에 경기 침체 때는 뭐였냐? 닷컴버블 붕괴됐잖아요. 94년부터 뉴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이 인터넷 통신의 새로운 기술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끌긴 했죠. 근데 문제는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생산 혁신보다 주가가 너무 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거품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심지어 거품인 것까지도 오케이였는데 그 주가가 거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혁신은 얼어 죽을 다음 달 월급도 줄지 말지 애매한 회사들이 천지백갈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작성이 난 거잖아. 그러니까 동력 상실인 거죠. 금융위기도 뭡니까? 금융위기 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17번 연속 인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뭐 괜찮았습니다. 왜? 주택 부동산이 너무 좋았으니까. 주택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집 많이 짓죠. 부동산 개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원래 내수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 잘 되면 내수가 들들 끓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잔치를 하니까 거기에 집 지으면 별의별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걸 또 신흥국들이 수출하니까 걔네들도 좋고 또 신흥국에서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우리도 집을 사네? 뭐 이런 다 좋았어. 근데 그게 한낱 꿈이었다는 게 서브프라임에 드러났고 서브프라임으로 이게 다 구라였다는 걸 정신 차리고 금리를 보니까 5%가 넘네. 아이고, 이제 돈은 못 벌고 계좌는 깡통인데 저 이자 어떻게 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그 시절을 이끌고 가는 주도 산업이 무너지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동네를 이끌고 있던 예를 들어서 뭐 그 극장 하나가 있다. 여긴 다 이것 때문에 와서 기다리다 핫도그 사 먹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가 망했어. 그럼 거기 상권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임대료가 높아도 사람들이 들들 끓고 뭐 오픈런 하고 하면 상관없지. 근데 그걸 하게 만들던 그 핵심 뭐 시설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동네는 싹 망하는 거거든요. 주식하고 또 경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미국이 고금리고 금리도 빨리 올렸고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AI 그죠? AI를 해야 되니까 AI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도 사서 박아야 되고 거기 전기도 엄청 꽂아야 되는데 전기선 깔아야 되고 이 모든 게 지금 다 AI잖아요. 다 AI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산업이 망가지면 경기 침체 오겠네. 언제 망가질까요?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제가 어떤 산업이 이 정도로 떴을 때는 보통 5년은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비슷한 게 90년대 IT 그때 아마존이 94년인가 그때 창업을 했죠 아마. 그때부터 95년부터 99년까지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네트워킹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때 비해서 뭐 AI가 뜬 게 한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 돈 많이 낸 것 같지만 그때 넣은 돈에 비해서는 별로 안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때가 94년부터 해가지고 9년 이제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막 들어갔던 돈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생산성을 아마존도 처음에 책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문 들어오면 뭐 이렇게 막 흔들고 했다며 주문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킨 게 97년부터 한 2000년까지 정도거든요. 지금 AI도 그때만큼 돈도 안 들어갔고 그때만큼 돈을 한 2, 3년 넣어야 그때만큼 생산성 향상이 한 3년 후쯤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지니까 거기에 돈들이 주식에서 들어가면 또 버블이 오겠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를 봤을 때 AI를 해야 되니까 내가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를 사가지고 세팅하는 단계다는 거죠. 일단 카메라를 사고 편집을 하려면 맥북도 하나 사고 해야 되잖아. 지금 그 단계라니까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맥북이 잘 팔리는 그 정도. 그러면서 먼저 시작한 유튜버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챗을 받고 있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끝날 수는 없죠. 끝날 수는 뭐 사실 AI가 돈이 돼서 지금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3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3년까지 아니라도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근데 지금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 90년대 똑같습니다. 초반에는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투자가 좀 알리고 나서 뭔가 생산성의 향상이 나온 게 97년부터 2000년까지다. 그럼 단순 대입을 하면 과거와 똑같다고 치면 앞으로 한 1년 정도까지는 계속 돈을 때려 넣고 1년에 1년 반 정도 더 때려 넣고 그러고 나서 오픈AI가 됐든 클로저 AI가 됐든 간에 뭐가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유사한 애들이 막 나오고 그 깔린 AI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나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시기는 한 3년 정도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뭐 더 갈 수 있는 것이죠. 더 갈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문제는 스마트폰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폰 그 자체였다가 나중에는 스마트폰을 하려면 인터넷이 돼야 되니까 뭐 통신회사도 좋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나중에는 구글이나 이런 걸로 넘어가죠.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깔린 건 다 깔고 살 사람 다 샀는데 여기서 돈 버는 건 유튜브 해가지고 구글이 돈을 많이 버네. 페이스북이 돈을 많이 벌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IT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를 말하기에는 AI가 너무 뜨겁습니다. 이 얼어 죽을 AI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한다고 엔비디아 칩도 엄청나게 사야 되고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고 전기 깔아야 되고 해서 변압기, 전기, 전선까지 싹 난리인데 아직 꺼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달리고 있는 AI도 뜨겁지만 한동안 되게 안 좋은 게 있었잖아. 한동안 되게 안 좋은 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 건설이 안 좋습니다. 건설이 그 GDP에서 차지하는 게 주택은 한 4% 정도 되는데
오피스나 쇼핑몰 이런 상업적 건물은 0.4%라서 사실 망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게 금리 올라가면서 모기지가 거의 7% 가까우니까 먼저 산 사람들은 예전 이자를 내고 있겠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은 7%의 이자를 고정으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갈아탈지언정. 그러면 당연히 건설 투자 이런 데는 작살이 날 텐데 그게 계속 안 좋았다가 이제는 더 나빠지진 않아요. 요렇게 되다가 쭉 빠졌다가 요렇게 되고 있어요. 더 나빠지진 않아. 그러니까 최악이었던 게 더 이상 더 나빠지지 않고 강했던 애들은 계속 강하니까 경기 침체가 올래도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올지언정 지금은 못 온다는 거죠. 오고 싶어도 올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